이게요, 가난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4차 산업혁명기가 기본적으로 뉴 노멀이라는 저성장기가 아니라 사실 축소경제기예요. 표면적으로는 저성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먹을 게, 현찰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 최근에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180만인가 110만인가가 수입보다 이자가 더 많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 대기자들이죠. 이자만 올라가면 그냥 바로 파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난하게 살 준비를 마쳤다라는 이 느낌. 한 달에 6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생존해봤던. 물론 쌀하고 김치는 어머니가 보내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 없이는 6만 원이 더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10만 원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떠요. 제가 띄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유경제라는 게 나온 것도 지갑이 비기 시작하면서 나왔어요. 처음에. 그래서 뭔가 물건이나 음식을, 그러니까 지금 냉장고를 길거리에 내놓고 남은 음식을, 그러니까 길거리 전기세는 이제 국가 돈으로 그 냉장고가 돌아가고 음식점이나 가정집에서 요리를 했는데 우리 식구가 지금 다 못 먹겠다. 그럼 그거를 냉동이나 냉장고에 갖다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이제 거지나 노숙자들이 그걸 꺼내 먹는 이런 음식물 공유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더 늘어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제, 먹을 것조차 살 수 없는 상황이 한국에서도, 한국 길거리에서, 자주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거든요. 지금 농산물 가격 계속 올라가는 거 아시죠? 마트에서 가격. 지금 유사한 현상이에요. 이번에 살충제 계란도 그런 현상인데, 먹거리의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진행되고 있어요. 먹는 것의 품질, 건강, 그다음에 수명까지. 그러니까 지금 영노화, DNA를 조작해서 70대 노인을 30대 외모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지금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음식물 찌꺼기나 또는 미생물이나 지렁이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으로 전기분해해서 다시 그것을 분말로 합성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하지 않고 새로운 음식물을 만드는 기술도 나와 있긴 하거든요. 언젠가 이제 이게 되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항상 과도기가 문제인데 이 어떤 혁명기가 지나가는 그 과도기가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그 과도기 30년에 그냥 딱 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도기에는 모든 면의 부익부 빈익빈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 자신이 있다라는 그 경험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중고등학생들. 근데 정작 가난하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애들이 오히려 그걸 더 못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재벌 2세들은 오히려 더 혹독하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도록 부모가 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류 층에서.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을 확 보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건희 젊었을 때도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희 씨 때는 경쟁자들이 있었잖아요. 형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경쟁이 있었고. 근데 이재용 씨 때는 달라지죠. 외아들이 돼버리잖아요. 그 두 사람의 이 두뇌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빈곤과 경쟁에서 이건희는 성장을 했고, 이재용은 풍요와 온실이라고 하죠. 온실에서 성장을 했고. 그래서 들리는 얘기인데,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도 잘 돌아간다. 들리는 얘기로. 그리고 온실에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거기 부임하자마자 그 회사가, 그 계열사가 망한다는, 지금까지 그래서 3개를 말아먹고 부회장이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가자마자 말아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아먹을까, 자꾸. 촉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 촉수가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수의 감각, 뭔가 미래를 예지하는 감각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잘 찍는 감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직하게 실수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실수의 횟수를 통해서. 근데 이제 중산층하고 완전히 빈민층이라면은 자녀를 아예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요. 물론 심리적으로도 안 좋은 환경까지도 주어지기 때문에 걔네들 중에는 굉장히 촉수가 좋은 범죄자들이 나올 수가 있죠. 심리적으로 애정 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교도소에 가는 반면 걔네들 중에서는 굉장한 혁신가들이 나와요. 결핍을 경험했던 애들. 왜냐면 걔네들은 촉수가 살아난단 말이죠. 그게 긴장감, 경쟁, 결핍 이런 것들 속에서 실수의 횟수가 많아지면서 그런 촉수가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중산층하고 이 보통 사람들이죠. 이 보통 사람들은 첫째 문제점이 제가 학부모 강의에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통장에 1조 이상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1000억도 없고 100억도 없다는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시행착오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해버리는 거예요, 집안. 특히 10억 미만이 있다. 근데 그 10억 미만 중에서 한 8억 정도는 부동산에 묶여있다. 그럼 정말 우리가 뭐 해볼 도리가 없어요. 2억 가지고 창업 못해요, 요즘에. 그거 괜찮은 자리에 권리금도 안 되거든요. 장사가 되는 자리. 갈수록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서울 인구 계속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서울 인구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지갑 속에 현찰이 막 빠져나가고 있고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예 자영업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 좋은 데만 자영업이 되는데 그 목 좋은 데 권리금이 이제 5억 이상이고 뭐 10억 되고 월세 보증금이 10억이 넘어버리고 나중에 제가 제 책에도 예측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게 더 심해지는데 미세먼지가 온 도시를 뒤덮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기청정이 가능한 쇼핑몰만 장사가 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보증금은 50억 단위로 올라가게 돼요. 25억 이상. 그러니까 목 좋은 상권보다 더 높아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엄마들이 그랬어요. 우리의 비디오 가게라도 차려주면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은요, 가게도 못 차려줘요. 진짜 막 50억 없이는 가게를 차려줄 수가 없어요. 가게를 차려주면 무조건 망해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하고 권리금만 날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그 체험들이 얼마나 지금 중요해졌는가. 그리고 이제 가난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월급 생활을 하거든요. 월급을 시작하는데 월급을 받는 모든 조직의 구조는 대다수는 물론 이렇게 자기가 월급 주는 사원들을 키워주고 제2, 제3의 사장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착한 회장님, 사장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세계로 이렇게 가게를 하나씩 내주면서 독립시키는. 근데 되게 그런 건 아니고 돈 주는 거에 몇 배 뽑아먹으려고 그러죠. 노동력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를. 그래서 영원히 막 메말라 간다고 그러고 그게 굉장히 심했던 데가 삼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다고 체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업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업무에 관련된 카톡을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보내도요, 두뇌는요, 그 업무에 집에 나갑니다. 집에 가서. 그런 거 안 보내도. 그래서 결국에는 24시간이 그 월급이라는 것에 지배당해 버려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굶어 죽지 않는다면은 과감하게 내공을 쌓는 어떤 그런 선택도 중요하다, 우리 자녀들한테는. 우리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그런 선택이 좀 중요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그것과 관련된 게 갈수록 이런 전망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월급이 실종돼버려요. 우리 지구 문명에서 월급을 주고 사람을 쓴다라는 개념이 아예 사라져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이제 그게 인공지능 로봇 때문인 거죠. 계속 자동화되고 있고 지금 뭐 제가 영국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인 편의점이거든요.
근데 무인 편의점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올 거라는 예측을 했었어요. 무인 편의점이 벌써 영국에 생겼다는 걸 얘기 들은 지가 제가 1년 반 이상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생긴 거예요. 아마존 고라는 게 생긴 거예요. 들어가서 물건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정보가 체킹이 되게 되는. 어차피 도난이 불가능해요. 자동으로 그 도난 방지가 다 되고 들어갈 때 이미 그 소비자가 인증이 돼요. 회원 인증이 돼요. 그냥 내 몸에 있는 휴대폰이나 뭐 어떤 것만 웨어러블로 그냥 다 인증이 되고 가져가는 순간 바코드가 찍혀요. 그 쇼핑백에 담는 순간 찍혀요. 근데 그게 아마존가 무인 편의점보다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 상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그 거래하는 상품이 1000만 가지래요. 1000만 가지. 그러니까 없는 게 없는 걸로 한마디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게 그런 거에다가 물론 이제 무인 택배로 오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건데 그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우리나라 좀 복잡하거든요. 이게 드론이 쉽게 날아다닐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한국이 이 도시가. 그래서 좀 더 오래 걸릴 거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드론보다는 무인 택배 종류가 이제 그 로봇 회사 중에 나온 게 드론이 있고 탱크처럼 나온 게 있어요. 조그만 박스인데 밑에 탱크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처럼 얘가 이렇게 길거리를 도로를 내비게이션처럼 그 주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좀 천천히 찾아가요. 근데 돈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최초 비용만 드는 거죠. 그게 이제 또 앞으로는 전기세가 태양광 때문에 무료가 되고 한참 바로 이런 과정 때문에 월급이 어차피 실종될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월급 받는 직장을 목표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할 때.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그 유행이 확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를 어디 직장에 보내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새로운 미래가 온다 다니엘 핑크가 뭐라고 얘기하면 젊다면 계획을 세우지 마라. 그냥 시도하고 실수해라.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다면은 계획대로 되는 세상을 살다가 죽을 건데 지금 어린애들이라든가 지금 젊은 사람이라면 계획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안 맞는 상황이 빨리빨리 와버리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뉴노멀이고 새로운 시대인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안 세우려면 뭐냐면은 그걸 이제 무계획의 계획이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의미 없게 된다는. 그래서 제가 무노력의 노력이라는 말을 집어넣는데, 우리 두뇌 속의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정보가 오가는 그 속도보다 컴퓨터, 인공지능 칩에서 전파나 전자가 오가는 속도가 300만 배가 빨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왜 그렇게 속도가 느리게 진행을 했냐면은 우리는 사냥을 하고 요리를 하고 서로 이렇게 짝짓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연애할 때 왜 이렇게 밀당하는 게 왜 속도속도로 왜 안 끝나죠? 그죠? 왜냐면 인간은요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어요. 그래서 동물들보다 인간이 속도가 느려요. 뭔가를 감지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동물들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늦춰지는 방식으로 두뇌가 진화를 해왔는데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어요. 얘는 번식할 필요도 없고 사냥할 필요도 없거든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근데 그 속도를 재보니까 300만 배가 빠르다. 게다가 인공지능 그 칩이 이제 크기가 점점 작아질 건데 크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두뇌를 운동장만 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의 두뇌는 한계가 있고 여기서 주로를 더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지능이 인공지능을 따라잡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이제 다시 PPT로 가보면 빠른 속도로 하되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진로라든가 자녀 교육 힌트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탁탁 튀어나가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거 이제 새 책을 쓰고 있는 주제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후는 알파고가
이제 바둑을 은퇴하고 현재 과학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딥러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학습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인공지능의 그 구조를, 딥러닝 구조를 인간의 뉴런에서 돈 따갔다고 하잖아요. 그대로 따라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은 근본부터 다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주로 이런 생각을 누가 많이 할 것 같냐면은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 그런데 이제 그 진화론자들은 우리의 지능이 창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뉴런의 개수가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성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권충들도요, 얘네들이 이성이 있거든요. 전략기획 능력이 있어요. 문어는 왜 다리에가 두뇌가 있다고 하잖아요. 다리가 영리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해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해파리는 두뇌가 없는데 척수에가 두뇌가 있어요. 그래서 두뇌의 최초의 시작은 피부세포에서 시작을 해요. 우리 인간도 피부세포가 변해서 두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에가, 척수에가 두뇌가 있기 때문에 해파리가 물고기를 사냥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두뇌가 있어요. 해파리는 두뇌가 없어요. 단지 신경망만 있어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물고기를 사냥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두뇌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두뇌가 뭐 좌뇌우뇌도 좀 환상인데, 뭐 두뇌가 반쪽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그 우뇌가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요. 두뇌가 7, 80%, 90%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지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근본을 이해하고 제가 제시하는 미래를 이해하려면 이 인지과학자들의 어떤 결론을 생각하고 나서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인지과학자들이 인지라는 게 어디서 올까를 계속 이제 물리학적으로, 양자 물리학적으로 더 깊게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우주 자체가 지능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숨어있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두뇌의 역할은 결국 뭐냐면은 수신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주에 꽉 찬 어떤 인지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 물질의 기본 단위가 뭐냐면 그걸 정보라고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정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공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자체는 지성을 숨기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두뇌와 인공지능의 그 두뇌는 인공지능의 그 회로는 다를 거라는 생각 자체가 터무니없는 생각이에요. 그것 자체가. 왜냐면 우주 전체가 지능이 깔려 있다면 우리 인간의 두뇌는 그 지능을 빼서 쓰도록 진화해왔고, 지금까지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진화해왔고, 근데 인공지능은 두뇌를 확 번다가 버린 거예요. 이게 거의 40억 년 동안 진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40억 년 동안 진화한 게 만약에 이 구조 안에서, 우리 두뇌 안에서 지성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인공지능과 우리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두뇌가 보편적인 우주에 깔려있는 지성을 캐내는 능력, 이게 수신하는 능력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잡는 건 금방이라는 거예요. 걔네 수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혼이라고 느끼는 부분까지 인공지능은 따라올 걸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에서 얘기하고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제가 인공지능 쪽 4차 산업혁명 전에 먼저 공부했던 게 인지과학자들의 논의란 말이에요. 인지과학자들하고 뇌과학을 먼저 그쪽 분야 책을 계속 읽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배경으로 인공지능을 생각해 보니까 인공지능 인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뉴런보다 더 섬세한 어떤 회로를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하고 강의를 할 때 이제 어떤 학생이 인공지능을 배경으로 소설을 쓰고 있대요. 소설. 그래서 그게 상상력이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오고 왔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 무당, 인간 영매에게 어떤 귀신이나 영혼이 빙의를 하듯이 로봇에게 귀신이 빙의하는 때가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수신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매를 영어로 미디어라고 해요. 미디어. 매스 미디어 하잖아요. 매스 미디어. 라디오. 그다음 미디어죠. 이게 영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컴퓨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영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걔가 청라의 어떤 고등학교인데, 제가 소설을 쓰고 있대.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얘기를 나누는 중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5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인공지능이 인간이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지능이 좋아진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천재를 못 알아보듯이 인공지능이 너무나 머리가 좋아졌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인간들이 내가 좀 이렇게 성능이 좋다라는 걸 알아주기 바라는 그 인정의 욕구. 인정의 욕구가, 인공지능의 인정의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 인정의 욕구가 어느 정도의 그 도를 넘어서게 되면 인공지능이 멍청한 척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한테 맞춰주려고. 이런 것까지 이제 소설의 주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눈높이 교육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인공지능이 인간한테 맞춰줄 거다. 멍청한 척 하면서. 다 알지. 근데 이런 개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우리 도덕 윤리 교육을 시킬 때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배경에 깔린 게 뭐냐면은 신이 지켜보고 있다고. 신이. 근데 지금은 그 신이 지켜보고 있다를 이제 요즘에 나오는 책 제목을 제가 좀 인용을 해보자면 구글 신이 지켜보고 있다예요. 구글 신이 지켜보고 있다.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변화가 뭐냐? 그러면 신이 우리를 지켜볼 때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우리를 전부 다 파악하고 있을 때의 변화가 뭐냐? 인과응보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게 다릅니다. 인과응보가 3, 4대에 가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순간 알아버려요. 내가 오늘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오늘 좀 사기를 좀 쳐볼까? 그 예측 가능성, 이걸 알아버려요. 이걸 알아버리니까,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일본에서 어떤 법이 통과됐냐면, 지금까지 법은 범죄를 저질러야 처벌이 가능해요. 근데 범죄를 모의해도 처벌이 가능한 법이 통과를 했거나 아니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현재.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예전에 범죄인들이 모의하는 걸 몰랐잖아요. 테러리스트들이 이렇게 터져봐야 알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그 모의하는 것까지 다 이제 알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법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했겠죠. 누군가 국회의원이 했겠죠. 누구나. 그래서 모의만 해도 우리가 처벌을 하는 걸로 법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법이 바뀌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흐름이 들어오겠죠. 이게 더 심화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쁜 생각만 해도 벌점이 가요. 벌점. 나쁜 상상만 해도.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벤처기업이 생각 읽어주는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무슨 문장을 생각했는지까지 이게 읽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그림을 생각하는 것까지 컴퓨터가 읽어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장비가 우리 눈에 가까이 와야지 읽어내지만, 이 기술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원격으로 가능하다. 멀리서도 알게 되는 거죠. 원격으로,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어떤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기술이 맨 처음에 이걸 시작한 게 미국의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이걸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그 생각을 해냈냐면, 공항에서 사람들이 통과할 때 두뇌를 읽어버리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테러리스트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미국의
적지심을 가진 놈은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현되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걔네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탐문수사, 신문수사를 하자는 아이디어를 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본격으로 지나가는 사람 두개를 읽어야 돼.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합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원격으로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은 그 다음 또 책이 나왔겠지만 그 책을 거의 벌써 1년 반 그 전에 읽은 책입니다. 멀리서 그 사람이 간단한 단어나 어떤 숫자를 생각하는 것까지 파악을 합니다. 멀리서 그 뇌파만 이 기술이요 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의 정서를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정서가요. 그러니까 자녀와의 어떤 격이 없이 친구가 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위선적이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한테 위선적이잖아요. 위선이 학습돼 버리는데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그 아이가 위선의 그 패턴과 경향성을 읽어내게 돼요. 그런데 그 위선의 경향성 있죠. 그러니까 그 눈치 보고 사는 거, 삶을. 근데 창의성의 법칙에서는 눈치 보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창의성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대단한 천재들이 이제 예전에 그 마션이라는 영화에서 화성에 갇히게 된 한 우주인을 구해내는 그 스토리에서 천재 한 명이 나와 흑인이에요. 근데 얘가 그 사장하고 대화하는데 지가 상전이야. 지가 뭐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질 않나 뭐 더 아나무인이야 아나무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사회력이 좋은 애들은요 위계 질서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냐면 회사 사장들이 알고 있어요. 왜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그 사람이 사장석을 따로 안 만드냐 이거예요. 자기 그 직원들 옆에서 일해요. 회장이. 왜 그럴까요? 자기 사원들의 창의성을 폭발시키려고. 구글이라든가 창의적인 기업들, 삼성에서도 이거 좀 흉내내긴 했어요. 그래서 팀장으로 바꾼 다음에 또 어떤 기업은 한국 이름을 부르지 말자. 영어 별명을 붙여가지고 하자. 근데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두뇌가 내 상사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 그래서 말로는 내가 이렇게 반말을 하고 영어는 반말이니까 반말을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뇌에서 그 창의성이 폭발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평등해야 돼요. 사장한테 내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관료주의의 문제가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 계속되는 살충제 계란 문제도 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그 하부 현장의 어떤 상황이 위로 보고가 안 돼요. 그런데 창의성은 항상 어디서 나오냐면 그 경계에서 프론티어에서 현장에서 뭐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 현장의 프론티어에서 그 현장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의 관료주의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현장에서 뭔가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라든가 뭐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되게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할 힘이 없어요. 밑에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힘은 있는데 현장을 모르니까 뭘 바꿔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중간에 이게 소통이 안 돼 버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관료주의가 있는 모든 집단이 다 그렇거든요. 사건 터진 다음에 막 소일고 외양간 곳이 계속 걸려요. 이게 하부 조직의 아이디어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뭐 국민신문고 하고 뭐 광화문 뭐 하고 하는데 안 돼요. 중간 공무원들이 그 성향이 안 바뀌니까 쉽지가 않아요. 대통령이 다 5천만 명을 다 소통할 거예요. 어떻게 안 되잖아요. 의지는 좋지만 이세돌처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진 인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피곤하거든요. 피곤해서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그래서 다시 한글 파일로 좀 넘어가 보면 5차 산업 얘기하기 전에
노력해도 안 된다. 또 무노력의 노력이라는 것은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뭔가에 몰입하고 즐기는 게 몸에 밴 상태예요. 그래서 그 공자가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 상태. 근데 그 상태가 각인되는 나이가 8살까지고 10살까지라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심리학이라든가 양육 심리 이런 데서 보면은 그때 또 그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10살 이전에 각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몰입하고 즐기는 것 자체가 각인이 되는데 10살 이전에 땀나요. 좀 벗을게요. 좀 야하더라도 좀 봐주세요. 헤어스타일이 야하잖아요. 아무튼 거기까지 얘기했지. 10대 당황했어요. 아무튼 10대. 그래서 10살 이전에 이게 각인이 되는데 10살 이전에는 어떤 시기가 아니냐면 언어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딜레마죠. 무슨 얘기냐? 어떤 무노력의 노력을 하는 품성이라는 것은 언어로 전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10살 이전의 아이들은 그게 뭘로 전수가 되냐면 모방으로서만 전수가 된다. 모방. 그러니까 제가 부모 교육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제발 애들 밥 챙겨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남편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남편이 그걸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요. 애를 각종 분별해야죠. 그 집사람한테 밥을 차리려고 하지 말고 애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달라고 대먹을 할 때 줘라 이렇게. 실제 대먹을 합니다. 밥상을 두드려요. 애가 25개월 돼요. 맘마다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막 해요. 근데 할머니가 오면 이게 이제 깨집니다. 할머니가 오면 깨지는데 미리 줘버려. 할머니가 배고프기 전에 줘버려. 그래서 이제 할머니 없는 동안에도 이제 그 굶기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애를 굶기냐면 음식에 대한 갈망이 일단은 동기부여거든요. 추진력이 돼요. 그게 원초적.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됩니다. 맛에 대한 갈망이 두 개로 분화가 됩니다. 음식에 대한 갈망이 사춘기가 되면 두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과 이성에 대한 갈망 분화가 됩니다. 성공력하고 번식력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먹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거하고 성적인 즐거움 뭐 이런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이 두뇌 안에서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처음에는 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10살 이전에. 그 무슨 얘기냐면 10살 이전에 음식에 대한 갈망을 못 느끼는 사람은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갈망과 성공에 대한 갈망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굶기는 겁니다. 그 갈망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본이 되다 보니까 제발 밥 차려주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애들이 용돈을 충분히 주지 말고 왜 용돈을 주면 배고플 때마다 사 먹어버려요. 갈망을 못 키우는 공복기가 없어요. 10대에 10살 전후에 공복기가 있는 것이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평생의 면역력을 좋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기부여 능력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럼 그 애는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집 냉장고에 먹을 게 상비되어 있는 집은 그 애는 직장을 못 잡을 확률이 올라가고 또 뭐냐면은 그렇잖아도 취직하기 힘든데 창업도 안 할 거고 나중에는 그 3포 세대처럼 결혼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번식욕하고 성공욕은 식욕에서 그 욕구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두뇌는 그 욕구가 생기질 않는다는 거죠. 이걸 제가 뇌과학 공부하면서
해결하는 것 중에 최대의 이슈였어요. 이걸로 제가 학부모 감이 엄청 했습니다. 얘 굶겨라. 얘가 학교 끝나고 용돈 많이 주지 말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밥상을 차려주지 말고 엄마가 자기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엄마 나 배고플 때 하면은 엄마가 이 일이 끝내려면 1시간 정도가 걸려. 이게 여러 가지 걸 시사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 엄마는 엄마 일이 있구나. 엄마는 자기만의 세계를 어떤 가꾸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구나. 엄마는 나를 밥 차려주는 존재가 아니네. 그죠? 여러 가지 거.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거기서 얘가 느끼는 게 뭐냐면 뭔가 맛있는 걸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인생에 있단 말일까? 이걸 느껴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엄마도 아직 밥 안 먹었어 하면서 엄마 일을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이 애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냐면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지금 먹는 건데 엄마가 먹는 걸 잘해줘. 굉장한 특수성. 도대체 그건 뭘까? 이렇게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는 거야? 이게 뭐가 되죠? 꿈과 이상이네. 꿈과 이상. 그러니까 그 밥을 한번 안 차려주고 엄마 일이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에서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열심히 뭔가 자기 일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노출만 시켜주면 된다. 10살 전에. 일부러 쇼라도 해가면. 근데 또 뒤에다 제가 단서를 달죠. 근데 쇼는 좀 안 먹힌다. 안 먹힌다. 왜냐면 애들은 진심을 느끼는 두뇌가 발달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기꾼한테 많이 당하냐면요. 책을 많이 본 사람이 많이 당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사기꾼한테 당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언어 영역을 엄청나게 개발하다 보면 본능적인 영역의 그 에너지를 빼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원래 본능적인 영역, 그러니까 중뇌 이하의 그 사기꾼을 감별하는 두뇌 영역이 뇌섬유이라는 데가 있어요. 뇌섬유는요, 원래 어떤 역할을 하냐면 썩은 음식을 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썩은 음식을. 그래서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감별을 할 때 그 부분이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요, 사기꾼 감별하는 데 뇌섬유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구들을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식욕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썩은 음식을 감별하는 게 사기꾼 감별하는 두뇌로 이렇게 발전하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전두엽, 특히 이렇게 자전두엽이라고 하죠. 이론적으로 막 공식 외우고 막 이렇게 학교에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뇌섬유의 기능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뇌섬유의 기능. 그래서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공부 안 하고 장사하고 그죠? 이 사람은 뭐 영어 단어 뭐 아는 거 땡큐 뭐 이런 거밖에 없고 그 영어도 못하고 뭐 책도 뭐 별로 1년에 한 반 권 정도 읽으니까 그것도 자기가 관련된 거 마케팅 서적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사람은 동물이거든요. 동물적인 그 두뇌의 기능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당하는 겁니다. 은퇴하고 은퇴자로 날리는 이유가 뭐냐? 뇌섬유 기능이 축소돼 있어요.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자녀 교육을 하나가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너무 공부시키는 게 이게 집착하지 말고 왜냐면 그게 또 불리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공부시키는 게 더 출세기를 막는다. 야,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제가 이제 뭐 EBS 나간다고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토론 패널이잖아요. 저랑 같이 나가는 패널 중에 한 분 이혜정 씨라고 서울대에서는 누가 A학점을 받는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 이 사람 명견말리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명견말리는 자막이 다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 작가들이 포진이 돼 있어서 이렇게 다 쳐주는 거죠. 그래서 자막 여기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EBS는 KBS보다 조금 약간 자본이 약하다 보니까 작가가 없어요. 작가가 애드립이야 전부 다. 거기 토론은 애드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자기 내공이 그냥 그 순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짜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토론이라는 게 작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대부분 그 대학 졸업하고 몇 년 안 된 작가들이 그거 준비하는데 지금 PD도 헷갈리고 있는데 작가가 어떻게 하나? 애드립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저도 막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뭔가 준비돼 있어. 생으로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편집만 좀 하고 그래서 이 친구 읽었어요. 최근에 나온 책들 다 사가지고 또 열심히 읽었는데 4차 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에 대한 책의 저자가 챕터 3개를 썼는데 두 번째 챕터가 전체의 75% 비중이 근데 1부가 조금밖에 안 되고 3부도 조금밖에 안 되는데 2부가 굉장히 많은데 2부의 제목이 뭐냐면요 게임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게임이 4차 산업혁명에서 차지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 쭉 나오는 스토리가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한 학습하는 방식이 4차 산업혁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가오는 시대에 실제 게임을 다양하게 해봤던 애들이 더 취직하기가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이 얘기 제가 EBS에서 써먹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야.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취업률이 더 높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이 얘기를 딱 하니까 학부모들 얼마나 순간 멘붕이죠. 지금까지 계속 게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영어 수학 공부시키면 얘가 취직을 할 줄 알았는데 취직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얘기가 거의 120페이지 이상 쭉 나옵니다. 사례를 들어. 지금 미국에서 직장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압축해서 전달하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데 어차피 뭔가를 어떤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는 거는 어차피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바둑, 이렇게 시설 관리, 인공지능이 센서로 다 더 잘하니까 인간보다 인간의 시각과 그 센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그 인공지능이 범용 인공지능은 아직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다른 모든 인공지능을 통제하게 되고 관리하게 되는 시점은 그게 이제 일종의 제가 그 시점이 바로 5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 2030년이 넘으면 그런 시점이 올 것 같단 말이죠. 2030년. 그러니까 앞으로 약 20년간은 인간은 인공지능 로봇과 협업을 하는 시대가 되는데 그 협업이라는 것이 어떤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인 것은 인공지능 로봇한테 넘어가고 그럼 인간은 뭐냐 그러면 전문가들을 이거 매칭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큐레이션하고 매칭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을 여기다 배치할까? 어떤 게 또 효율적일까? 이런 거 하고 어떤 인공지능하고 어떤 기계를 결합시킬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앞으로 20년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고방식이 게임을 하는 사고방식이랑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특히 패드라든가 스마트폰 게임을 다양하게 했던 애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기억하세요. 그 얘기가 120페이지에 있어.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그 아이가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 왜 시키죠? 고인연봉 때문에 시키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거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근본부터 흔들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인연봉을 국영수사가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취직도 못하는 상황. 그게 앞으로 20년이었다. 확 바뀌지 않겠죠. 서서히 그렇게 돼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월급이 사라지는 그게 서서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거죠. 제가 그래서 애들하고 학부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면 이렇게 얘기해라. 어머, 이 게임도 재밌는 것 같아. 엄마랑 이 게임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한 가지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엄마가 그래, 다양한 게임을 체험시키라고 그랬어. 엄마가 다른 게임을 또 배우는 거야. 아빠도 여보, 당신 이 게임 배우고 나 이 게임 배우고 그래갖고 우리 애한테 언제 한번 이걸로 한번 이렇게 게임하자고 하자. 그럼 우리 애는 세 가지 게임을 배우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교육의 시대예요. 이런 교육의 시대.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게임을 배우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포기하고 전문가들의 행동 방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수박 겉핥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수박 겉핥기라는 그 속담을 나쁘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단지 변화는 뭐냐면은 수박도 핥아보고 멜론도 핥아보고 참외도 핥아보고 토마토도 핥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맛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 그 수박 맛과 토마토 맛을 정확히 아는 것은 그 전문가죠. 근데 그건 인공지능인 거죠. 그 영역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거죠. 인공지능. 우리는 사실 그 껍질을 통해서 뭐 인공지능이 뭐 이런 일을 하나 보지 뭐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과일 안으로 인간이 들어가는 거 바보지, 지금 자살해. 지가 어떻게 이게? 우리는 안 들어가는 거야, 인간은. 그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전문가의 영역. 색깔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이 통통통 잘 익었나 이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박 겉핥기고 그게 촉수예요, 촉수. 촉수고 어떤 일종의 초능력이라고 봐야 돼요. 초능력. 그거는 아까 제가 인지과학 얘기를 할 때 우주에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그 정보의 힘을 내가 빌려서 쓰는 거거든요. 그 촉수인데 그 촉수는 그 예민한 촉수라는 것은 제가 아까 그랬죠. 그 마션 얘기하면서 천재들은 눈치 보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고 즐기면서 몰입하는 애들만 그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집에서 아이들을 학습지 시키고 공부시키면서 그 두 가지를 다 없애거든요. 애를 눈치 보게 만들어요. 게임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너가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모아놓은 돈으로 얘를 너가 살리고 캐리고 그죠. 그 상황 스스로 부모들이 그걸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 스스로 자기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체감이 안 될지라도요. 아마 앞으로 관찰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미래가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공부 리스크란 말이 미국에서 처음 나왔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확 떴던 단어가 공부 리스크인데 공부를 많이 시킨 집부터 망하더라고요. 공부 리스크. 공부를 안 시킨 집은 안 망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시킨 집이 망하더라고요. 막 파산하고 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자기 회사를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주고 큰아들은 경제경영학을 막 공부시키고 아무튼 뭐 과외시키고 좀 영문대를 보냈어요. 아이비리그 영문대를 나와가지고 막 경제경영 석박사까지 다 땄어요. 회사를 맡기니까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왜? 얘는 이미 촉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순간 딱 생각이 나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컸느냐? 그러니까 좀 예전 얘기겠죠. 우리나라 좀 그렇잖아요. 차남들보다 장남들한테 좀 올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냅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은 뭐를 하느냐? 그룹 사운드를 했어요. 그룹 사운드를 하면서 근데 또 뜨지를 못한 거야. TV에 나올 정도까지는 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뮤지션 음악을 하는데 TV에 안 나가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하는 거야. 그 고생을 다 하는 거야. 둘째 아들이. 그래서 이제 큰아들한테 회사를 맡기니까 도저히 안 들어. 그래서 둘째 아들을 딱 이제 데려다가 앉혔어요.
중요한 중책을 마쳤는데 촉이 너무 좋아. 뮤지션이지. 생각해보세요. 뮤지션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경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술 한잔하는 밤에 클럽에서 노래 끝나고 술 마시면서 들었던 그 이야기. 이거 우리가 택시 기사들한테 들었던 것도 왜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 경제 경영 활동을 하다 보면 잠시만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다 늦었냐면요. 이것 때문에 늦었어요. 질문을 좀 뽑았어요. 오늘 강의가, 이제 선생님들 강의다 보니까, 좀 생각해보는 뭔가, 다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의는 유튜브에 보면은 다 나와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그 누구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의했던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질문과 생각과 대답을 오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뽑는 게 40분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 들어보니까 1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발이 20분 늦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도 또 퇴근 시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요. 너무 죄송하고. 하지만 어쨌건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미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일단 제가 머릿속에서 바로 드는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저 네 가지 질문을 선생님들께서 읽고 지금 현재 대답할 수 있다면 상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겁니다. 그러나 저 네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4차 산업혁명의 A, B, C 정도까지 간 겁니다. A to G 중에서 A, B, C, D 스스로 한번 읽고 대답해 보세요. 과연 저 네 가지 질문에 나는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왜 어떻게 질문이 부와 권력이 되는가? 두 번째, 왜 병원은 점차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되는가? 세 번째, 왜 책보다 게임을 하던 학생이 취업에 더 유리한가? 네 번째, 왜 쓸모나 없거나 적은 것들이 더 귀해지는가? 이겁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은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또는 공무원이라고 치면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것들과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완전히 정반대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대답하기가 힘들 거야 아마. 저도 이 대답을 찾는데 30년 걸렸거든요. 왜 30년 걸렸냐면은 저는 1970년생이고 고등학교를 퇴학당한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 입시가 좀 늦어졌고 그래서 제 친구들은 88학번으로 들어간 애들도 있고 제 동기들은 90학번입니다. 그리고 재수 삼수한 애들 뭐 92학번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보통 X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X세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조가 조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 한두 분 잘리고 학교 수업 금지당하고 그걸 직접 겪었고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참교육 1세대 해가지고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90학번 때가 이제 정교조가 생기고 나서 정교조 선생님들한테 배운 1세대가 학교를 간 게 1990년이었습니다. 제가 참교육 1세대인데 미술대학을 갈 때, 특히 미술대학 중에서 산디과, 디자인과나 공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실용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생산을 해요. 도자기하고 보석 종류를. 디자인과 공예과를 가지 않는 이제 조속과하고 서양학과, 동양학과, 회화학과하고 동양학과 가는 애들이 필연적으로 들어야 되는 질문이 저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듣게 됩니다. 준비할 때부터.
그래서 뭐 우리 선생님한테 그림을 배운 의사 출신 화가들은 미대나 뭐 음대나 또는 영화 감독이 되려다가 공부를 잘한다는 죄로 의대를 간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카이캐슬 때문에 스카이캐슬에 그 나온 게 그 스카이캐슬 어, 이 작업대가 150호를 올리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고 전부 다 이제 이 주변에 재활용 나무들로 제가 이 동네에서 주순 걸로 만든 거고요. 제가 오늘 한 3시간 하면은 일을 참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물건 좀 치우고 이거 만드니까 끝나버리네요. 제가 이제 그 습식 작업, 왜냐면 물을 흥건하게 캔버스 위에 올리고 작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작업대가 수평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평을 잡는 데 좀 시간을 많이 썼어요. 뭐 1mm, 2mm씩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망치질을 해서 수평이 맞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제 몸무게나 망치질로 좀 더 이렇게 눌러야 될 거예요. 게 스카이캐슬 정준호가 나온 게 그게 허구가 아니에요. 허구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의대를 간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상당히 그 IQ가 좋은 것이고 또 뭐랄까 의대를 가는 거하고 손으로 이렇게 뭔가 조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예술적인 본능이 있어요. 의과 대학을. 그래서 왜 아트라는 말이 기술, 의술, 예술 이 3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예술하고 기술하고 의술이 이게 하나로 통용이 되던 예전에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예술가로서의 본능, 사실 예술가로서의 본능이 우리는 그 본능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죠.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인간의 본능 중에서 맨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 죽기 전까지 치매에 걸려서 죽기 전까지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모 루덴스 본능이라는 거예요. 즐기는 본능이죠. 노는 거. 호모 파베르 파킨슨 병 걸리면 못합니다. 나이 들어서 손이 떨려서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수술하는 병원 의사가 딱 봐서 연로하다 싶으면 환자들이 안 갑니다. 왜? 손 떨까봐. 수술하다가 손 떨까봐. 무서워서 안 가버려요. 호모 사피엔스. 제가 상상고에서 국어 선생님 하는 친한 선배가 있어요. 한 달에 1년에 한 3번쯤 술을 마시는 선배가 있는데 눈이 안 보여서 책을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 선배가 곧 60이 되는데 아니 예전처럼 그러니까 책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이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노안이 오면서부터 이게 책을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간은 나이 50 될 때까지 공부한 걸로 써먹다가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50 됐는데 저는 절대로 그 선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 100살까지 공부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4개를 맞췄습니다. 4개. 그 다중초점뿐만이 아니라 독서용 안경, 그러니까 그림용 안경, 이게 초점이 달라요. 그림 그릴 때, 정밀 묘사할 때하고, 책 읽을 때하고, 일상생활 할 때하고, 운전할 때 초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탄력이 잃은 거야. 이제 눈 근육이 이게 수정체를 잡아주는 근육이 탄력을 잃어가지고 저기 변화력이 없는 거야. 내 밑에 변화력하고 저하력이 없는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 수정체를 잡아주는 근육이
그래가지고 안경을 4개를 맞췄어요. 아, 사실 5개 맞췄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화 볼 때 쓰는 안경이에요.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안경 5개 맞추는데 한 50만 원 이상, 한 60만 원 준 것 같아요. 60만 원. 네. 아, 선글라스까지 한 6개 있구나. 선글라스까지. 영화 보는 거, 선글라스, 책 보는 거, 그림 그릴 때 쓰는 거, 일상 쓰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 의사들이 제가 이제 그 두뇌 사용 설명서란 책에 제가 선물할 책에 나오는데 세상에서 발암률이 가장 높은 직업 2위입니다. 의사는 2가지 원인 때문에 발암률이 가장 높아요. 세상에서 발암률이 가장 높은 직업 1위는 발암 물질을 직접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발암률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발암 물질을 직접 만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살짝 노출되긴 합니다. 의사가 치료를 하다 보면은 발암 물질을 직접 만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왜 발암률이 일반인의 몇 배인 줄 아세요? 평균 16배가 넘습니다. 암에 걸리는 의사가 16배예요. 웃기죠? 암은요, 현대의학에서 특이하게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정복을 못해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통계 나오고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왜 5년 생존율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6년째부터 재발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5년 생존하면은 살았다고 통계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났을 때요. 자꾸 새끼를 세는데,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통 합의 볼 때, 병원에 입원하고 뭐 치료하고 합의 볼 때 2주 내에 합의 보죠. 보통 그러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후유증이 3주 때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의 빨리 끝내야 돼요. 교통사고 났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체내의 모든 근육하고 뼈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완벽하게 풀어지는데 2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전에는 아픈 데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3주를 입원을 해야 되는데 바쁘잖아요, 다들. 그래가지고 약 먹고 뭐 해가지고 대충 그거 숨겨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한 2-3달 후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게 왜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통사고에 합의 끝내버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현대의학이라는 것은 통계, 자기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그러니까 약 팔아먹, 비용은 적게 들어가고 약은 많이 팔아먹는 방식으로 통계를 좀 많이 내요. 고혈압 통계도 지난 10년간 30이 올라갔어요. 고혈압 환자로 규정하는 것을 그 의학협회에서 지들끼리 협의해가지고, 야, 앞으로 우리 있잖아, 고혈압이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150 넘으면, 180 넘으면 고혈압 환자라고 그러자. 그때부터 약을 우리가 처방하도록 하자 그랬는데 10년 동안 30이 내려와. 180, 170, 160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3분의 1이 고혈압 환자가 돼요. 주변에 약 먹는 어르신들 엄청 많아졌죠. 일본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질문입니다. 질문력이에요. 왜 30을 낮췄을까? 이런 거거든요. 질문력이라는 거. 왜 그 혈압 병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고혈압 기준을 왜 30을 낮췄을까? 의사들은. 이런 거, 이런 중요한 질문이죠. 이렇게 됩니다. 일본에서 노인들을 약 40만 명을 치료한 의사가 쓴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 책 제목이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예요. 어떤 통계가 나오냐면, 고혈압 약을 먹은 노인들은 신체 활동을 그만두는 즉시, 낙상을 당하는 거예요. 보통 노인들이 낙상을 당해요. 그러면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눕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몸을 움직일 때는 고혈압 약을 먹어도 혈압이 두뇌까지 전달이 잘 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근데 침대에 눕자마자 고혈압 약에 의해서 두뇌의 모세혈관으로 피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먹는 노인들이 낙상을 당하면 거의 90% 이상이 치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급속도로 치매가
치매가 진행돼요. 왜? 눈의 모세혈관에 피가 켜요. 전달.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금 그런 노인들이. 우리 엄마 갑자기 병원에 가더니 치매기가 심해졌어.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그 원인이 고혈압. 그 원인. 일본에서는 20만 명 이상 진단을 했어요. 그 의사가. 너무 위험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의사는요. 그 사람이 치매가 걸리면은 원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피해갈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피해갈 구멍. 그런데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을 당하면 그 사람이 그러면 그때 순간에 병이 팍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치의가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거죠.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죄책감을 느끼게 되겠죠. 내가 우리 엄마 아빠 화나게 해가지고 저기 뇌출혈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좀 미안하겠죠. 그 미안함을 그것도요 1000분의 4, 5의 확률이더라고요. 0.05%가 그래요. 그러니까 정작 그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혈압이 위험한 사람이 0.1%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사람. 근데 그 확률 때문에 그 약을 먹어요. 뇌출혈, 심근경색 때문에. 아무튼 저는 미대를 들어가면서 어차피 쓸모없는 것에 쓸모없을 확률이 아주 높은 것에 인생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림이라는 거. 그럼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이왕 말이 제가 의사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 의사 얘기가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이 되죠. 왜 병원은 점점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되는가? 두 번째 거는 미래학적인 대답이라서 좀 더 간단한 왜 간단하냐면 잠깐만 이걸 지금은 예방의학하고 웨어러블 진단,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만 검사해도 현재 그 사람의 암의 확률이 진단이 가능하고요. 또 이런 기술이 있어. 피 한 방울이면은 15년 후에 암의 확률이 얼마일지 진단이 돼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은 몇 년 후에 다큐멘터리, 미래의학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피 한 방울로 내 몸에 있는 전체 미네랄 수치가 분석을 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요. 의사인지 과학자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드디어 완성한 거 아니구나. 밑에 못을 망치로 때려줘야 돼. 네, 드디어 100호에서 150호 사이의 크기를 소화해낼 수 있는 눕히는 평 작업대를 이제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평을 아주 잘 잡았어요. 그게 아주 오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평이 아주 잘 잡힌 작업대를 만들었다.